안녕하세요. 13주차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뚝의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 정리의 그 요약을 할 수 있는 한글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배포해 드렸죠. 그래서 이 정력학적 지지력 공식을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력으로 나눠라. 그리고 다시 이 선단 지지력은 점토의 선단 지지력, 사질토의 선단 지지력, 점토의 선단 지지력, 안반의 선단 지지력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질토의 전단 지지력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 배식과 컬호이의 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배식과 컬호이의 식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일과 카스텔로의 식이 있었죠. 이 코일과 카스텔로의 식은 그림 4.15를 보고 선단지지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림 4.15는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지름분의 근입 깊이 값을 구해서 그리고 또 전단지 안각을 찾아서 예를 35도 같으면 여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그때의 이 값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호프의 방법이 있었죠. 마이호프 방법은 이렇게 Q, NQ 스타 값에다가 이렇게 AP 선단 면적을 곱해주는 방식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이 한계 선단 지지력보다 크면은 한계 선단 지지력 값을 써라. 그래서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계 선단 지지력은 50 곱하기 NQ 스타 탄젠트 파이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이오프의 식까지 해서 이렇게 3개의 식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점토에서의 제한식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점토 집안에서의 말뚝의 선단 지지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 182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포화점토에서 말뚝 타입으로 유발된 과잉강수합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뚝 타입에 의해서 생기는 과잉강수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뚝을 포화점토 집안에서 타입을 하게 되면은 과잉강수합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과잉강수합은 상당히 느린 속도로 솟아이 됩니다. 그래서 말뚝의 완전한 하중 지지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보통 구조물에 의해서 기초에 가해지는 하중은 상부 구조물이 시공되는 속도에 의해서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데 말뚝 타입에 의해서 발생된 과잉강수합은 전체 구조물 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솟아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작용 하중의 대부분이 사중인 경우 점토의 비배수 강도를 이용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크기의 활화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점토의 비배수 강도를 적용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배수 강도를 이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점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선단 지지력은 보통 점토의
비배수 강도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단위 선단 지지력은 식 4.14와 같습니다. 자, 이 식입니다. QP 다시는 NC 스타 곱하기 SU. 이 SU는 말뚝 선단부 점토의 비배수 강도입니다. 보통 식 4.14에서 지지력 계수는 9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제하 시험을 통해 측정된 값이 9와 차이가 나더라도 점토에서의 선단 지지력은 말뚝 전체 지지력에 비하여 크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지력 계수값 Q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QC에 9를 넣게 되면 9 곱하기 SU가 되겠죠. 또는 9 곱하기 CU 둘 다 점토의 비배수 강도를 의미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18의 지지력 계수를 이용하는 마이호프 방법에 의해서 점토 집안에 설치된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비배수 강도 일반적으로 활화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비배수 강도를 이용할 때는 4.14식을 써서 이렇게 9SU 또는 9CU 이 식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배수 조건으로 배수 조건으로 배수가 전부 다 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림 4-18에 있는 원래 앞에서 우리 배웠던 마이호프의 선단 지지력을 구하는 이 값에서 지지력 계수를 구해서 이렇게 선단 지지력을 똑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안반에서 말뚝의 선단 지지력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흙 위에 설치한 기초에 비해서 안반에 설치되는 기초를 설계하는 데는 몇몇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굴착 문제와 또 송암 또는 교란된 부분을 제거하여 기초와 안반 사이가 잘 접촉될 수 있도록 하는 시공 문제입니다. 안반에 설치되는 기초의 허용 지지력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 컬 허위와 군맨의 방법입니다.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빌딩 코드에 나타나 있는 추정가 하는 우리가 컬 허위와 군맨이 제시한 빌딩의 코드에 따라서 나타내는 추정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경험값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지력 해석과 치마 해석에 근거한 합리적 방법.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2D나 3D 유한호수 해석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거를 이 선단 지지력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물 크기 제하 시험.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통 먼저 설계 시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시공한 후에 제하 시험으로 확인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반에 설치된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US 네이비에서 제안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결정질의 화성암과 변성암 이런 경우에 암 종류는 화강암, 섬노암, 현무암, 편마암
이러한 암들은 상당히 단단하고 또 상당히 기초 재료로서 적당한 좋은 흙이죠. 따라서 이 상태가 아주 단단하고 신선하다. hard and sound일 때 허용 지지력을 6천에서 10,000kPa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값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종류가 염리가 발달한 변성암, 슬레이트, 편암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파암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점토가 압력과 이제 이암이나 혈암이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된 그러한 암을 슬레이트라고 하죠. 슬레이트. 전파암입니다. 또는 편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암이 단단하고 아주 신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 정도의 미디엄 하드 앤 사운드일 때 허용 지지력을 3,000에서 4,000 정도 킬로파스칼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한 게 태정암입니다. 고결된 쉐일, 그러니까 혈암이라고 하는 게 쉐일이죠. 그다음 사암, 석회암 이 정도. 이암은 좀 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으로 신선하고 단단하고 신선하다. 이것도 미디엄 하드 앤 사운드입니다. 이때 1500에서 2500kPa. 그리고 이제 풍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풍화가 된 암일 경우에 연약한 소프트 락이라고 하죠. 이때는 800에서 1200kPa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안반층에는 전리, 얇은 층, 이건 심이라고 하죠. 단층, 층리와 같은 불연속 면이 존재하며 불연속 면은 약하므로 불연속 면의 간격, 방향과 강도가 암석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반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기초에 대한 토질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토질 조사에 의거하여 이러한 표 4.5 정도의 표에서 적절한 값을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설계,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설계는 상당히 이제 안전한 값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재하시험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서, 그리고 다시 어떤 말뚝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계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빈칸에 한 그릇 빈칸에다가 이렇게 사질토의 부분과 점토, 방금 9 곱하기 SU였죠. 방법과 안반일 때 표 4.5를 여기다가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단지력에 대한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면 마찰력에 대한 사질토와 점토와 안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의 주면 마찰력입니다. 여러분들 책 18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질토에서의 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주면 마찰력은 흙과 말뚝 사이의 접촉면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이 전단 강도에 도달할 때 발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그림은 그 말뚝하고 앵커의 이제 주면 마찰력이 발휘되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말뚝이 이렇게 이제 있죠. 말뚝에 하중피가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중피가 작용을 하면은 이 면에서 면을 쭉 따라가면서 마찰력이 발휘가 되는데요. 이 마찰력의 값은 마찰력의 값을 한 점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로드셀을 달아서 측정을 해보면 이 마찰력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렇게 피크 값을 나타내고 다시 이 마찰력은 이렇게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크 C의 마찰력을 타우 F라고 하죠. 타우 F. 자, 이 타우 F의 값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타우 F의 값을 우리 이 식에서는 지금 시그마 타우 F와 이거 지금 F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마찰 단위 주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값이고 요거는 응력 값이죠. 요거는 메가파스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응력 값입니다. 그러면은 요 FS는 좀 전에 말했던 전단 응력이 전단 강도에 도달할 때 여기서 발생되는 이 전단 응력이 쭉 이렇게 증가해서 전단 강도가 딱 됐을 때 이때 타우 F라고 하죠. 이때 발휘가 된다. 이때 말뚝의 변이량은 약 5mm에서 10mm 정도 안에서 전단 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주면 마찰력을 나타내면은 요거는 식을 시그마 H 다시 시그마 H는 말뚝에 작용하는 유효 수평 응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합을 배울 때 단위 H메다 이하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 수직 응력은 시그마 V 다시라고 하죠. 유효 다시란 말을 붙여서 유효 응력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때 수평 시그마 H 다시는 시그마 V 다시에다가 일반적으로 토합계수 K를 곱해서 사용하게 되죠. 이때 정지 상태에서는 정지 토합, 그리고 주동 상태에서는 KA, 수동 상태에서는 K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시그마 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파이 S는 말뚝과 흙 사이의 마찰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 값을 마찰 계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뚝과 그 다음에 흙 접촉면에 대한 전단 저항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알고자 하면 일단은 전단 저항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H-를 구해서 곱해주면은 여기서 FS가 나오게 됩니다. 표 4.6을 보시면 흙과 말뚝의 접촉면에 대한 전단 저항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컬 호이가 제안했는데요. 모래라든지 거친 콘크리트,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보통 우리가 내부 마찰각 파이와 그 다음에 이 접촉면에 대한 전단 저항각의 비를 똑같이 1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마찰각을 구했을 때 내부 마찰각이 30도다. 이러면 그대로 30도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래가 매끈한 콘크리트다. 그러니까 기성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뭐 PHC 파일 같은 것을 설치를 했다. 이랬을 때는 0.8
1.0 정도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마 찰각의 0.8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모래와 거친 강제, 주름 강관입니다. 강관은 강관인데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0.7에서 0.9, 그 다음에 모래에다가 매끈한 강제, 특히 역청을 또 포함한 강간이다 할 때는 0.5에서 0.7 정도, 반밖에 이제 안 보죠. 그리고 모래와 목재는 0.8에서 0.9 정도를 보도록 컬호이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이 파이애스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말뚝 타입에 의해서 말뚝 주변의 집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뚝 타입에 의해서 주변 집안은 원집안과는 다른 상태가 되고, 이 횡방향 토합 계수도 정지 토합 계수와는 다른 값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지 토합 계수 K와 또 실제로 말뚝을 타입하고 난 이후의 횡방향 토합 계수 K의 두 개 비를 K0분의 K라고 해서 컬호이가 이렇게 말뚝 시공 전후의 횡방향 토합계수 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팅 말뚝일 경우, 이 제팅 말뚝은 선단에서 Z 압으로 물이라든지 또는 시멘트 풀을 쏘아서 집안을 연약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압입해서 말뚝을 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Z에 의해서 선단이 연약화되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이제 교란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K0분의 K의 이 비를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정도는 반만 본다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집안이 연약화되기 때문에 마찰에 대한 또 토합계수의 비를 적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 말뚝일 경우에는 2분의 3에서 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은 말뚝을 이제 성공한 다음에 거기다가 철근망을 넣게 되고요. 철근망에다가 철근망을 넣고, 그리고 그라우트를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기 때문에 요 면이 이렇게 이제 부착면이 아주 살아있고 집안의 교란이 적게 된다고 보고, 이 현장 타설 말뚝일 경우에는 3분의 2에서 1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치환 말뚝과 고치환 말뚝이 있습니다. 이 저치환 말뚝은 이 말뚝의 주변을 양질의 토사로 치환을 했는데 적게 치환한 경우와 많이 치환한 경우를 나누어서 저치환 말뚝과 고치환 말뚝으로 나누게 됩니다. 치환이라는 것은 주변 토사를 치환했다, 양질의 토사로 바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게 치환한 경우에는 3분의 4에서 5분의 4 정도, 이거는 1이 넘죠, 그죠? 상당히 많이 봐주게 됩니다. 고치환 말뚝은 양질의 흙으로 완전히 치환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1에서 1.2배 정도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치환 말뚝이 저치환 말뚝에 비해서 K0분의 K 값이 크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리프 효과로 인해서 감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프 효과는 어떤 집안이 응력을 받고 있는데 응력의 증가가 없는데도 응력이 이제 증가되면은 집안 변이가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응력 자체의 증가가 없어도 계속 변이가 증가하는 현상을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크리프 현상은 연약 집안일 때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또 상대 밀도에 따라서 조밀한 모래, 그러니까 상대 밀도가 높은 모래는 변형에 대한 장력이 커서 K0분의 K 값은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굴차 또는 제팅에 의해서 시공하는 경우에 집안을 고하부 분사로 인해서 느슨하게 함으로써 K0분의 K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전부 다 조합을 하면은 FS는 시그마 V 다시 곱하기 K0, 요게 앞에서 우리 봤던 토합에서 시그마 H 다시가 되겠죠.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그마 H 다시 들어가는 K0 값을 이렇게 K0분의 K 값을 B를 넣음으로써 감소시켜 준다. 아까 이 값들을 넣어서 감소시켜 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면 마찰력께서 또 더 들어가는 탄젠트 파이는 여기 네오마찰각이죠. 이 네오마찰각 값을 쓰는데 이 네오마찰각 값을 파이분의 파이 S, 그러니까 내부 마찰각 분의 현재 말뚝을 타입한 후의 마찰각, 전단 저항각, 의 비를 좀 전에 했던 요 컬호이에서 제안했던 이러한 방식. 예를 들어서 모래 집안에 매끈한 콘크리트를 썼다. 기성 콘크리트를 쓰면은 뭐 0.8을 곱해준다. 그러면은 약간 적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서 텐드 파이를 적용해라 하는. 그래서 이 지금 표 4.6과 4.7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 FS의 마찰 저항 응력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 말뚝에서 이 FS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그 FS 값이 결정이 되면은 지금 말뚝을 보면은 현재 지금 이 말뚝이 지금 하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거리를 H라고 하면은 말뚝의 이 주장이라고 하죠. 요 가에 동그란 말뚝 같으면은 여기 파이D가 되겠죠. 말뚝의 직경을 D라고 한다면 요거는 파이 D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말뚝의 높이 H를 곱해주면은 요거는 말뚝의 전체 표면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말뚝의 전체 표면적 AS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말뚝의 표면 마찰 응력 FS 또는 전단 강도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곱해주면은 여기서 우리가 말뚝의 주면 마찰력을 주면 마찰력, 이건 힘입니다. 힘. 이건 단위는 뉴턴, 킬로 뉴턴 단위가 되겠죠. 이 QS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표면적 AS 값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S 값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이 FS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 값을 방금 구한 4.16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주면 마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면 마찰을 구하고 이 선단에서 또 아까 구한 식에서 QP를 구하면은 이 두 개의 합이 전체의 이 두 개의 합이 전체의
말뚝의 극한 지지력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16에서 주변 마찰력 평가의 가장 어려운 요소는 K0가 되겠습니다. K0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런데 정규함밀모래의 경우에 야키의 공식을 사용해서 K0는 1-sin 파이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함밀모래는 좀 드물죠. 정규함밀토로 보이는 대부분의 흙에는 과밀층이 있는데 지표면에서부터 약 3 내지 6m 깊이 또는 그 이상까지 분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면이 있었는데 이 사면을 절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뭔가 건축물이나 어떤 걸 세우고자 하면은 이 밑에 흙은 과밀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밀 분포가 약 3 내지 6m까지 이렇게 과밀층이 분포하게 됩니다. 점토의 경우는 이 과밀층의 존재 여부는 암밀시험 결과를 이용하거나 또는 시그마 V-분의 SU 요거는 수직 응여분의 비배수 점착력이라고 해서 이 분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으나 모래 집안에서는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 V-분의 SU 여기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시그마 V-분의 SU는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P분의 CU라고 적기도 합니다. P-분의 CU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CU는 비배수 전단 강도죠. 요거는 강도 증가율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점토 지방 위에 성토 하중을 제하면 시간과 더불어서 서서히 배수가 되면서 안밀 현상이 생기고 안밀 압력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강도 증가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계 성토를 하는 경우 프리로딩 공법 적용 시 또는 안밀 진행으로 인한 장기 강도 예측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도 증가율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용해서 강도 증가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이 있을 때 이렇게 이하로 H가 깊어지면은 이에 따라서 깊어지는 대로 P-가 증가하게 되죠. P-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P-가 이렇게 깊어짐에 따라서 CU가 이렇게 요거는 비배수 점착력 또는 SU라고 하죠. 점착력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바로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부분을 다시 P-항으로 만들어주면 똑같이 비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P-분의 CU가 되면은 이렇게 이 각도가 강도 증가율의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비배수 전단 강도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도 증가를 측정하는 방법은 또 안밀 배수 삼축 시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식을 이용하는 방법, 정규함밀 점토죠. 또 소성지수에 의한 방법, 스캔프톤 경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0.11 플러스 0.0037 PI는 조성지수입니다. 또 X항계에 의한 방법, 한스보의 경험식입니다. 이렇게 0.45 LL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비배수 전단 강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강도 증가율을 측정하게 되면은 이를 이용해서 설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걸 이용해서 이 과밀층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모래 집안에서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교함일 점토라도 K0 값은 그림 4.20에서와 같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꽤 크고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림 4.20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금 정지토합이죠. 정지토합이 여기 보면은 지표면 부분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도 보면은 선행 안밀 압력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선행 안밀 압력이 있는 경우에는 오버 컨솔리데이티드 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버 컨솔리데이티드 클레이 고안밀토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지금 이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 이 직선 부분이 상제하중입니다. 깊이가 이렇게 깊이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깊이가 h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상제하중은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 일반적이지만은 과밀토일 경우에는 이렇게 선행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꺾이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정교함밀 점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집안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굴착을 하고 여기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굴착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만큼 굴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H만큼 굴착을 하게 되니까 이 상부에 있던 토사만큼의 흙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요 밑에 집안에서 볼 때는 과거에 이만큼 H 깊이만큼의 상자중을 받았던 그러한 과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깊이까지는 요 깊이 이하로부터 해가지고 어느 깊이까지는 과밀을 받았던 과밀의 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행 안밀 하중을 체크를 해보면은 방금 이거 같이 요렇게 선행 안밀 하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요 그림과 같이.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상제하중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상제하중은. 그러나 상제하중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선행 압력을 받는 이 OC 구간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의 과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 위치는 상제 하중과 과거에 받았던 선행 압밀 하중이 일치하는 점입니다. 요 점이 되면은 요 점부터는 이 밑으로는 전부 노멀 컨솔리데이티드 클레이 그래서 정규 안밀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는 과밀의 상태가 되고 요건 이후에는 정규 안밀 상태가 되니까 요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내나 똑같이 오버 컨솔리데이티드 레이시오 OCR 이거는 과밀비입니다. 과밀비도 똑같이 이렇게 이 위치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단위 주면 마찰력도 이렇게 오버 컨솔리데이티드 구간에서는 여기까지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교함밀의 단위 주면 마찰력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 K제로를 측정하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방법은 전단 저항각 및 OCR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모래 집안에서 OCR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어려운 것이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컬호이가 제안한 이 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규 암밀터에서 K0는 1-sin 파이가 되죠. 여기에다가 OCR 그러니까 Overall Consolidated Ratio 과암밀 B에다가 sin 파이, 파이는 네오마찰각입니다. sin 파이의 승, 이 지수승이죠. 을 곱해준 이 값을 과밀에서의 정지투합 계수로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또 경험시기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충분한 연구와 현장 시험 결과의 이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말뚝 준면 마찰력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에서 베타는 또 다음에 배울 벌랜드의 공식, 준면마찰력 공식 베타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